네, 정치권 소식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관은 오늘은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좀 전국 얘기를 하는데 이번 네. 주 계속 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늘까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출근길 네. 기자들과 일문일답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네. 자, 오늘도 뭐 이런저런 현안에 대해서 이제 발언한 게 있었죠. 네. 대통령의 목소리부터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후보 시절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생각을 여전히 유효하신 건지요? 그럼 뭐 20몇 년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라도. 네. 권성동 대표한테 검사 출신 더 기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 맞으시죠? 글쎄 뭐 필요하면 또 해이죠. 근데 무슨 뭐 권영세, 원희룡, 박민식 같이 벌써 검사 그만둔 지 20년이 다 되고 국회의원 3선, 4선하고 도지사까지 하신 분을 무슨 검사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다 법률가들이 가야 되는 그런 자리들, 과거 정권에서도 다 그 전례에 따라 법률가들이 갈 만한 자리들에 대해서만 배치를 했고 필요하면은 해이죠. 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이 녹취에 나온 내용은 이제 크게 두 가지죠. 검찰 편중 인사 논란과 관련한 답변,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한 그 얘기였는데 하나하나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검찰 편중 인사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에 윤 대통령이 더 이상 검찰 출신 기용은 안 할 거다 이런 그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고 말을 했는데 윤 대통령은 또 이게 출근길에 좀 다른 내용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대통령께서는 또 필요하면 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검사 출신 인사들을 정부 요직에 임명을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세운 것 같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저런 발언에 대해서 해명을 했죠. 저는 현재 일을 얘기한 거고 대통령께서는 미래의 일을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이렇게 해명성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뭐 야당이라든지 많은 언론에서 대통령께서 너무 검사 출신들 또 자신이 같이 근무해보고 능력을 인정했던 사람들을 너무 요직에 임명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좀 얘기를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공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징계를 받았을 때 그 법률 대리인을 법제처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변호했던 사람을 국정원의 기조실장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좀 사적인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공직에다가 임명하는 것은 좀 적절한 것이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금융감독원장이라든지 아니면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금융경찰, 뭐 재계경찰, 검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검사 출신이 가서 분명히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요직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의 요직에 검사 출신들만 집중적으로 배치한다는 것은 하여튼 많은 걱정과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검사 출신들을 많이 중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검사들을 이제 중용한다는데 더 이제 이목이 쏠리는 거죠. 그렇죠. 그게 기회의 박탈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대통령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나는 배치하는 것을 인사 원칙으로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적재적소에 배치된 사람들을 보면 대통령과 인연이 있거나 같이 일을 해봤거나 그런 분들이 배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같이 일해볼 기회가 없었던 분들은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널리 인재를 구하고 시스템적으로 널리 인재를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집권 초기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좀 인사 시스템을 좀 보강을 해서 널리 인재를 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재 풀도 좀 더 이제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는 어제는 좀 이렇게 신중한 발언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가능성을 좀 열어놓은 셈이 됐군요. 그렇죠. 어제는 그거 언급할 때가 아닌 것 같아라고 얘기하셨는데 오늘은 전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례를 따라야 될 것 같아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황이 좀 변경된 게 어제 참모들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좀 너무 안 좋습니다라는 보고를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네. 당뇨가 있어서 걸음을 제대로 못 걷고 혈뇨가 있어가지고 건강 상태가 정말 많이 나빠지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보고를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면을 해주지 않았느냐, 그러한 전례를 우리가 따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형 집행정지를 신청해 놓은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형 집행정지가 언제 허가가 되냐면 건강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생명이 위태로울 때, 그때 이제 형 집행정지를 검사가 허가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속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도 보통 8.15 때는 대통합 사면을 합니다. 라는 식으로 8.15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될 수 있다라는 인상을 지금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여야 내부 갈등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준석 대표 그리고 정진석 의원 사이에 이 공방이 지금 점입가경이라는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죠. 네. 네, 매일 이제 연일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에서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하면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당내 어른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전후 관계라는 걸 파악하고 내지를 수 있는 것인데, 이거는 그런 어떤 의도나 그런 어떤 진정성보다는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분란을 일으키자는 목적이 강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 자체에 대해 가지고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정치 왜 그렇게 하면서 티내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고, 또 언론에서 이것을 당권 싸움으로 절대 치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진석 부의장은 당권 주자가 아닙니다. 정진석 부의장은 당권 주자가 아니다. 당권 싸움이 아니다. 네. 하지만 이 말을 이제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 당권 주자가 아니다라고 규정을 해버린 것은 뭐냐면, 지금 나를 공격하는 것이 결국에는 나를 쫓아내서 네. 본인이 당권에 당대표직에 도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인식을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발언이 상당히 좀 셌어요. 되게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추태에 가깝다. 그리고 자기 정치하지 말라. 당의 어른이 아니다. 정진석 맹공을 대표는. 퍼붓군요. 네. 네. 그리고 사실관계 맞지가 않고 공격적인 언사로 당대표를 공격하지 말아라. 예.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감정이 많이 쌍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준석 대표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정진석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예. 나를 6월 24일 날 윤리위원회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진석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나는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지 않는다. 그러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내일이 좀 저는 이준석 대표의 체제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의 기로에 선 날이라고. 내일이 어떤 날입니까? 내일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요. 그래서 네. 저 우크라이나에 다녀왔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그런 날이거든요. 예. 그때 보통 이제 대통령께서 당대표를 만나면 이런 식의 원론적인 얘기를 해줘요. 뭐냐면, 국민의힘 당은 우리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잘 단합을 해서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뒷받침 잘해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거든요. 내일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 윤핵관들이 이준석 대표를 좀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런 얘기를 안 하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핵관들의 공격은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뭐 사실 그 대선 지선을 거치면서 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유권자들은 이제 국민의힘에 이제 압승을 네. 거두게 해줬는데 네. 손을 들어줬는데 저 정당에서는 지금 선거 끝나자마자 왜 저렇게 내부적으로 이제 싸우고 있는지 유권자들은 좀 그 고개가 좀 갸우뚱해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윤핵관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들은 당을 우리가 장악을 해서 예. 2024년도에 우리 사람들을 많이 공천을 시키고 그 힘을 갖고 2027년에 대선을 우리 힘으로 정권 재창출하겠다. 당을 우리가 장악을 하겠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내년 6월까지 임기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은 우리가 당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실현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 지난번 대통령 경선 과정, 선거 과정 중에서 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를 그렇게 괴롭혔느냐.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 당신이랑은 정치를 같이 하고 싶지 않아. 그런 사심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면에 있어서 빨리 이준석 대표를 6월 24일 날 윤리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당원권 정지 이상의 심판과 징계를 내림으로써 당대표직에서 끌어내리면 최소한 2달 안에 임시 전당대회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조기 전당대회를. 그걸 통해서 자신들이 당권을 잡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역시 이제 본질은 이제 당권 싸움이다. 그렇죠. 그러면 내일 어쨌든 그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네. 대로 24일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이제 이 분수령이 될 텐데 사실 이 당의 윤리위원회 자체가 주로 외부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외부위원들이 이런 어떤 그 당내의 어떤 정치적 요소를 좀 고려해서 결정을 할까요, 과연? 그렇게 고려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윤리위의 내부 얘기를 좀 들어보면 예. 이준석 대표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강하대요. 그래서 6월 24일 날 자칫 잘못하면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 이상의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좀 여러 군데서 압력이라면 압력이랄까 아니면은 얘기라면 얘기랄까 이런 거를 윤리위원들이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편인 쪽에서는 아니 지금 경찰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윤리위원회에서 왜 이런 걸 가지고 당대표를 징계하려고 그러냐. 이거는 징계권이 안 된다. 이거 징계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다른 측에서는 이거 이준석 대표 이거 문제 있다. 이거 원래대로 원칙대로 징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분위기에 의하면 이준석 대표를 징계해야 된다라는 의지가 윤리위원장이나 윤리위원들이 강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이제 장성철 교수님이 직접 취재하신 내용인가요? 개인적으로 취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동안 쭉 이른바 이제 팬덤 정치, 그렇죠. 상당히 이제 강경한 세력도 있고요. 이런 그 지지층의 지원을 얻고 그것을 어떤 추동력으로 해서 지금까지 온 그런 측면도 있는데, 네. 자,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이 당이 앞으로 더 혁신을 하고 나가려면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이 팬덤 정치에 이제 수혜를 입은 이 민주당이 이렇게 후유증을 앓고 있는데요. 이재명 의원이 오늘 이제 지지층에 직접 자제를 당부한 글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비호감 지지 활동은 저에게 도움은커녕 모멸감을 주고 의사 표현을 억압하면 반감만 더 크게 한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해서 홍영표 의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을 해왔잖아요. 예. 당신 때문에 대선에 졌고 당신 때문에 지방선거에 졌어. 그런데 왜 당신이 그 선거 패배에 책임을 져야지 왜 당대표 선거에 나오려고 그래? 라고 공격을 하니까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중에 몇 분이 홍영표 의원 사무실에다가 3m짜리 대자보를 썼다는 지금, 거예요. 예, 화면에 나오고 있죠. 그래가지고 당신 치매 걸렸냐 네. 이런 식으로 모욕적인 얘기까지 했다.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대자보를 쓴 분이 찾아가서 대자보도 철거도 하고 네. 홍영표 의원 보좌진들과 만나서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아름답게 마무리됐다라고 김남국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요. 예. 팬덤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매니아층이 있어야 정치인들이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팬덤 정치가 자신의 지지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경쟁 후보자에 대한 혐오나 공격으로 나타나면요. 이거는 건강한 정당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네. 이것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정당이 지지층이 분열될 수가 있고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적대감만 높아져요. 그러면은 같은 당, 같은 진영이라는 구속력도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다음번 선거를 치르기가 어렵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재명 의원이 좀 본인을 지지하는 강력한 지지 그룹에게 좀 다른 경쟁자들 좀 이렇게 혐오하거나 공격하지 마세요라고 좀 당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정도의 이제 글로 이제 당부를 했는데 이게 워낙이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이런 현상이 이제 계속돼 왔기 그렇죠. 때문에요. 네. 하루 아침에
이 부분을 청산할 수 있을지 좀 그 의구심은 드는데 없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홍영표 의원이 계속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더라고요. 하루에 2,000건 정도의 문자 폭탄을 받고 나 당을 나가라라는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에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10,000통 이상의 팬들로부터 공격적인 문자 폭탄을 많이 받았다, 견디기 어렵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본인들이 좋아하는 본인들이 좋아하는 지도자를 지지하면 돼요. 경쟁 후보에 대해서 저런 식의 공격은 당을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고 당을 분열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당을 어렵게 하는 하나의 현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겠지만 예. 이재명 의원 같은 분이 계속해서 지지층을 좀 달래고 공격하지 말라고 그런 식의 당부를 계속 해야지 저것이 없어지지 계속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요 저 현상이 당권 도전 그리고 당대표 선출 때까지 전당대회까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당대회가 축제장이 아니라 이 지지자들 간의 패싸움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답이 그러면은 없어지는 거죠. 답이 그러면. 없어져요. 그러면 민주당이 생각하는 혁신과 예. 개혁은 물 건너가고요. 결국에는 난장판 전당대회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런 부분들은 좀 자중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어제 이제 민주당에서 이 선거 결과에 대한 그 토론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토론회 이제 공개 여부를 두고도 네. 굉장히 좀 그 민감한 상황이 이제 연출됐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비공개로 중간에 비공개로 돌렸다고 하는데 네. 그런 것도 이런 그 팬덤 정치하고 좀 연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솔직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의원이 총괄선대위원장을 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지난 대선에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우상호 현재 비대위원장이 지난 대선 때에 총괄선대 본부장이었어요. 네. 당의 지도부와 차기 당대표가 될 분이 지금 되게 선거 패배에 가장 핵심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나온 다른 패널들은 자, 민주당 지방선거 대선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졌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의 문제 때문에 졌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이 이러한 선거 전략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네. 비판하는 순간 예. 또 지지층들은 그 패널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올바른 대선 패배와 지방선거 패배를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위축시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정말 대선 패배 원인을 제대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선거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석을 못하게 막는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좀 합리적인 그런 공개적인 토론이 좀 가능한 그렇죠. 그런 환경이 좀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 민주당의 이제 과제가 또 이제 계파 갈등 해소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 새로 출범한 이 비대위가 여러 가지 뭐 과제가 있겠습니다만, 네. 이 전당대회를 이제 준비하는 그 역할도 해야 되는데, 과연 이제 전당대회에 이제 규칙을 좀 손질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좀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죠. 근데 이 부분과 좀 연관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재선 의원들이 오늘 통합형 집단 지도 체제 도입을 제안을 했죠. 네. 자,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집단 지도 체제라는 건 뭐냐면요.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서는 당대표 따로 뽑고요. 최고위원들을 따로 뽑아요. 네. 근데 이것을 집단 지도 체제라는 것은 섞어서 같이 뽑자. 네. 그래서 다 섞어서 이제 투표를 했을 때 예. 1등 당대표, 2등은 최고위원, 3등 최고위원, 뭐 5등까지 최고위원 이런 식으로 하자라는 게 집단 지도 체제예요. 예. 왜냐하면 따로 당대표를 뽑으면 당대표의 권한이 세지기 때문에 서로 합의와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지도 체제를 꾸리자라는 건데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룰을 지금 바꾸겠다라는 것은 예.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라는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우상호 비대위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당내의 갈등을 최소화시켜서 현재 룰대로 전당대회를 무사하게 치르는 것으로 네. 국한을 해야지 예. 자칫 잘못해서 그냥 예를 들면 국민의힘처럼 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뽑는데 민심 50, 당원 50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합시다 라고 룰을 변경하겠다고 하는 순간 각 후보들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반발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룰을 변경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형 집단 지도 체제 이 도입도 결국에는 불가능할 당 것 같아요. 대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쪽에서 이제 반대하고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군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대우 카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